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경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겁니다. 이현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탱크옥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탱크옥션이라는 회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 정확한 정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제가 대표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정말요?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좀 많이 봤었고요. 대박이다. 특히 대박이요.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을 풀이해 주시는 걸 보고 이거다. 이걸 내가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국토종합계획이 4차까지 나온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확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확정됐죠. 그래서 그 국토종합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일단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어디를 이용하고 어떻게 어디를 보존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계획이고, 이런 국토종합계획을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고, 저는 경매 베이스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직업은 따로 있었어요. 직업은 이제 형법하고 민법을 강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부업으로 경매를 이제 했었죠. 그렇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51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경매 시작했던 때가 31살 때니까 어찌 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경매하신 분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경매가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법원을 가면 굉장히 한산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들끼리 보이지 않는 약속이 뭐였었냐면, 일반 물건은 법석가 대비 80%, 특수 물건은 법석가 대비 70% 이하로 받자. 이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었어요. 대놓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 200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는요, 법사가가 1억짜리가 있다. 그럼 시세는 1억 2천에 형성돼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 80%니까 8천에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1억에 던지면 바로 팔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게 경매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진하게 경매했던 이유가 뭐냐면, 찍으면 팔리고 원래 돈이란 건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2002년도, 3년도, 4년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매하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명도만 잘 치면, 명도 칠 때도 얼마를 주네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이, 남는 거 나눠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도비도 많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월하게 이렇게 싸우면서 명도 쳐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버는 돈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하게 경매를 했다,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알량한 제 민법 지식 가지고 권리 분석해가지고 하자 없으니까,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받고 해결하고 팔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그때 나이는 또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으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이가 어린 상태의 꿈이 뭐였었냐면, 부동산 100채 갖는 거. 그때는 이제 꿈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낙찰을 받고, 또 매도할 거 매도하고, 임대로 갈 거 임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집값은 떨어지고,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업시켜하고 빼줘야 되고, 임차인 들어오는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갭 투자의 폐해죠. 그때는 갭 투자는 단어가 없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망가진 부동산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잔뜩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경매로 낙찰받은 걸 경매로 털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었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제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강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 낼 거 내면서, 집이 많다는 건 사실은 뭐가 많은 거예요? 빚이 많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도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매각에서 매각 차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임대해가지고 여러 개 파이프에서 돈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길게 서론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경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집을 인천 쪽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뭐 그쪽에 경매를 하나씩 받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을 계속 보게 된 것이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때 인천은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희한하게 그때 제 기억에 대전하고 군산은 아파트 낙찰가도 올라가고 또 거래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그럼 이건 지역을 잘못 지은 거네. 왜 대전은 거래가 되는데 내가 인천을 찍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럼 대전은 왜 올라가지? 군산은 왜 올라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쭉 파고 들어가면서 최정점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국토종합계획, 그다음에 이 하위 계획인 수도권 정비 계획, 도시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20년 동안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경매. 2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막 600개, 700개 이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했던 건 맞고 꾸준히 했던 이유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꾸준히 했겠죠. 예. 지금도 계속 낙찰 받고 계시고 그럼요. 입찰하고 계시고. 예, 그거는 경매는 저희 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이거는 뭐 경매가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 단행본 서적을 읽으면서 경매하면 무조건 떼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책을 쓰신 걸 읽어보면 공감하는 내용들도 참 많은데 무조건 경매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하나의 기술이고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경매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경매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위에 부동산을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단으로서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는 이유가 초도에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의 기본은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먼저 손해를 안 보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면 일단은 싸게 매입하는 것이 손해를 안 보는 가장 일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매, 공매, 신탁공매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경매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제가 경매 베이스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데 경매 위에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동산 위에 채권이 있죠. 그 채권을 이해해버리면 부동산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특히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간단한 궁금증에서 출발했었죠. 그러니까 대전은 거래가 잘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군산이 거래가 잘 된다. 그만큼 수요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수요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수요층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인구잖아요.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인구가 수요층이 되는 것이고 그 수요층이 결국 거래 활성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인구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가장 많은 시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경매정보 사이트, 그전에는 경매정보 사이트에 항상 들어가 있었죠. 근데 2010년도는 제 기억으로 통계청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통계청이요? 예, 인구 이동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인구의 이동을 좀 통계청에서 제가 조사 안 해도 미리 다 조사한 자료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인구가 유입된 것이 여기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들이 어디로 전입됐는가 추적 조사해보고 그럼 이쪽으로 계속 전입되고 있어? 그럼 이쪽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보고 그럼 이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인구의 이동도 있죠. 내가 이사 가고 싶어서. 근데 그거 아니고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혼자 결론 내린 것이 이 인구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이제 저 혼자 정리할 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구 집중 유발 정책 이렇게 이제 혼자 정리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을 야기시키는 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산업단지죠. 지식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가 대학교, 네 번째가 관공서. 그래서 이런 4가지는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 야기가 돼서 인구가 유입돼 버리면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오르는 게 맞잖아요. 인구가 유입되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4가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산단이 조성되고 관공서가 이전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고민했죠. 아주 순진하고 제가 그때 수준이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호재 아닌가. 그럼 호재라는 것은 내가 고급 공무원을 알아야 고급 공무원한테 고급 소스를 받는 거 아닌가. 유치하지만 그때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나는 고급 공무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미리 계획에 써 있는 거예요. 다 미리 계획에.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걸 막 책이 아니죠. 계획들을 뒤져보면서 읽어볼 때는 정말로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책상에 앞에 앉아있어도 하나도 피곤한 게 없어요. 원래 이것 봐라? 막 이런 느낌들이 드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왜 내가 이걸 미리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그렇게 이제 다 뒤져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시간적 범위는 2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단위로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개발축을 할 수 있고 보전축을 할 수 있고 녹지축을 할 수 있고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된다, 여기에 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한테는 어찌 보면 굉장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죠, 저한테. 예, 그래서 기본계획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도시관리계획도 다 확인해서 읽어보고. 관리계획은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란 단어는 수정 가능성이란 단어가 내포가 돼 있는 게 계획이잖아요. 맞죠? 이건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건 계획인데 그럼 수정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수정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그리고 그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그를 뒷받침해주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딱딱딱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했을 때는 어찌 보면 안전한 투자죠. 알고 투자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미리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내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뭐 나만의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투자가 재밌어요. 투자가 재밌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해놓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하면서 사실은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투자하는 분이 좀 많아져야 이게 건전한 투자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그 출발점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런 계획들을 미리 숙지하고 왜냐하면 투자는 같이 상승지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맞잖아요. 그렇게 공부한 걸 경매에 접합을 시켜서 실제로 그랬죠. 입찰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랬죠. 그랬고 왜 또 이제 기본계획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정확히 2008년도 9년도부터 경매가 대중화됐어요. 경매 학원도 2008년도부터 생겼고 그전에는 경매 학원이란 개념이 없었고 그냥 아름아름 경매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다음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에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았었고 학원이 이제 오픈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 2008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낙찰가가 높아지잖아요. 낙찰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낙찰가를 높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투자의 제일 원칙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싸게 매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낙찰가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덜한 물건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특수물건 그러니까 이 특수물건이라는 용어는 이거 법률 용어 아니에요. 그냥 우리보다 먼저 경매하셨던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근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특수물건.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경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싸게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싸게 매입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특수물건은 이걸 해결하는 것과 관련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통상 소송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특수물건 공략해서 뭐 통상 60%에 낙찰 받아야지 6억에 받아요. 그럼 일단 4억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하는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지났는데 10억짜리가 13억이 됐어요. 그럼 따따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치 상승지에서 특수물건을 공략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계속 버는 구조니까 이건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도 사실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